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네. 오늘 옷 색깔은 특정 종교가 생각나는 색깔입니다. 아닙니다. 불교 신자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렇진 예.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네, 예. 저는 특정 종교를 아직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 게 이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네. 근데 이게 오늘은 그래도 좀 시원해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시원한 게 시원하면서 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 네. 아니 좀 아까 제가 뉴스에서 흘낏 봤는데 내일 저녁 9시인가요? 내일 저녁 9시에 서울 동쪽 30km 지점을 관통을 한다.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네. 새벽 3시에 이제 평양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태풍 대비 특별히 할 거 있어요? 태풍 대비 저는 집이 어쨌든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라서 창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걱정이 덜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동할 때가 좀 걱정이네요. 이거 맞바람이 시원하다고 창문 열어놓으면 창문이 틀째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네. 그렇죠. 네. 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 요새 이게 자꾸 그걸 잊어먹으려고 네. 해요. 네.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네. 네. 자, 여러분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태풍 얘기부터 해보죠. 네, 제6호 태풍 카눈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제주와 남해안은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등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놓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기상청이 오전 10시에 발표한 태풍 정보 브리핑을 보면 오전 9시 일본 규슈 남서쪽,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남동쪽으로 360km 떨어진 해상을 지났다고 합니다. 현재 카눈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이고 최대 풍속이 시속으로 126km에 달하는 강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자, 카눈은 저는 갑자기 무슨 사건 얘기를 하나 강도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게 아니라 네. 태풍의 강도를 태풍의 얘기하는 거죠. 강도가 예. 등급이 이제 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하도 시국이 이게 하수상해가지고 네. 강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이 10일 내일 오전 3시 기준으로 경남 통영 남쪽 120km 해상을 지나서 계속 북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후 국내에 상륙해서 오전 9시 통영 북서쪽 40km 지점에 이른다는 게 이제 기상청의 예상입니다. 상륙 후의 카눈이 10일 내일 오후 3시 청주 남동쪽 20km 지점, 또 오후 9시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서울 동쪽 30km 지점을 지난다라고 하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와 남해안에는 이미 강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도 지금 제주도로 휴가를 가 있는데 비행기를 올 수가 없겠네요. 네, 비행기를 또 잘못 예약을 해서 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 결항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태풍 같은 경우 이번에 그럴 때는 회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그게 또 문제더라고요. 예,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그걸 물어보셔야지. 네. 친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구나. 사실 원래 그렇게 냉정해요? 네. 제 할 일이 먼저기 때문에. 네. 아주 비인간적인. 네. 제 할 일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태풍이 9일과 11일에 걸쳐서 이제 영향을 줄 텐데요. 전남 남해안이나 경상 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45km, 이게 초속으로 따지면 40m입니다. 그리고 또 강원 영동이나 경상 내륙, 호남 쪽은 시속 90에서 125km고요.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 지금 서울과 경기 북부 내륙으로 예를 들면 시속 55에서 90k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강수량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 영동은 200에서 400mm인데 많은 곳은 600mm 이상이 온다고 하고요. 또 서울을 이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 서해 5도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mm, 호남도 100에서 200mm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참 큰일이네요. 네, 지금 기상청의 예상대로 카눈이 움직인다면 기상청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1951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를 내륙으로 남북으로 종단하는 태풍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특히 남해안에 상륙해서 지리산, 덕유산, 소백산맥을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넘어간 태풍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태풍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는 소식인데요. 예. 대통령실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태풍 위력이 역대급이라는 보고를 받고 여름 휴가 후 공식 복귀 첫날인 오늘 철야 근무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서 오늘도 중대본으로부터 태풍 이동 경로와 대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한 각국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운영 지원을 거듭 독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소식인데 잼버리 참가자들 지금 이제 야영지를 모두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 8개 시도로 분산 배치됐고 각 지자체 등이 마련한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요. 앞서서 윤 대통령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가 우려됐던 지난해 9월 초에도 집무실에서 24시간 비상대기한 뒤 구내 식당에서 참모들과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요. 자, 대통령실 비상근무 등 정부 차원에서 태풍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을 보면 중대본이 공공기관 또 민간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또 민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태풍과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 태풍이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는 게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까 이 풍속을 아까 시속 한 90km 정도라고 아까 서울 네, 맞습니다. 55에서 90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정도면은 우리가 자동차 이 고속도로에서 창문 내리고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바람이 어느 정도 센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안 돌아다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간판이 떨어지거나 네. 예? 아니면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신호등도 어느 정도 이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이 정도 되면은 신호등도 흔들려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관리도 이제 잘해야 되고 가로등 같은 경우야 밑에 잘 어떻게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준비는 지자체에서 지자체대로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최소한 또 내일 하루 정도는 좀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번 태풍 북상으로 사실 큰 타격을 입은 것 중에 하나가 잼버리인데요. 자, 그거는 사실 태풍 때문에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 그 전에 문제가 그렇죠. 많았죠. 네. 예. 근데 이제 뭔가 좀 재개가 되나 했는데 그렇죠. 태풍으로 결국 이제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데 이 또 콘서트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또다시 변경이 되면서 근데 사실 이제 전주 경기장에서 예정된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또 논란이 전북현대. 있어요. 네. 네. 인천과 이제 전북 모두 이제 좀 피해를 겪는 상황이었고요. 또 심지어 변경된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도 아직 시즌이 3, 4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콘서트 개최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들을 보면 상암의 잔디를 개보수하는데 10억 원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스포츠에 대한 홀대다 혹은 정치권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축구 팬으로 이유영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확실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거에 대한 좀 시선은 있는 것 일단 같아요. 경기는 없죠. 네. 제가 볼 때는 네. 서울에 경기는 없고 그 잔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무대 부근에서만 집중적으로 잔디에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하면 그 관객들이 잔디밭에 내려와서 구경하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도된 바는 없는데 잔디도 이제 그쪽에도 이제 관객석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그 있더라고요. 네. A석, B석, R석, S석 이거 나눠야 될 텐데 그럼 복잡할 텐데. 어느 나라는 앞에서 보고 어느 나라는 뒤에서 보면 또 홀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죠. 음.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전 역대 모든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의 문제들이 혼합돼서 발생한 거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은 할 말이 없어요. 여야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처롭게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은 화가 나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미래를 맡겨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관련된 일인데. 예? 정치권이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놓은 거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나가서 나름대로 또 수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거는 좀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이해는 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해야죠. 사실 잼버리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만일 잼버리를 준비했더라면 그러면 지금 부모들이 화가 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씁쓸하지만 뭐 정치권이 역대 정권들이 다 잘못해놓고 나몰라라 한 거를 국민들이 수습해야지 누가 수습합니까? 그런 면에서 뭐 할 수 없죠. 네. 예. 아무래도 뭐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또 뭐 정치권에서 관련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저 책임 소재는 가릴 거는 가려야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련 소식인데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회 최종 혁신안 발표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내일 혁신안에 그간 화약고로 여겨졌던 대의원제도 수정안 또 총선 공천룰 변경안이 각각 담길 것으로 관측이 되면서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는 분위기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앞세워 출범한 혁신위가 오히려 고질적 계파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명계는 대의원제 수정, 공천룰 변경을 예고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제를 손보려는 것은 향후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권리당원의 입김을 강화해서 친명계 당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확정된 공천룰 변경 시도는 비명계 공천 불이익을 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명계 쪽에선 김영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대의원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제도 변화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찬반이 아닌 합리적 조정을 원하는 제3자의 의견도 있는 만큼 잘 조정해서 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청래 최고위원도 친명계 대표 인사인데 대의원제 수정이 아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아무리 힘센 제왕도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었듯 민주당의 민주주의 1인 1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간 당내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행사는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서 표 등가성이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반면에 박홍배 전국 노동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항구적인 정책연대는 대의원제와 노동권리당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의원제가 폐지될 경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도부는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혁신안 발표가 내일인데 당이 개파전 재점화 양상으로 치닫자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의원제 수정이나 공천룰 변경을 담은 혁신안이 내일 발표가 되면 파장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공천 룰을 손대는 순간 굉장한 잡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민주당은 공천 룰이고 국민의힘 뭐냐면 당무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은 이게 매끄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말 추진력 있게 딱 그립감 있게 이걸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존재가 지금 국민의힘은 그래도 뭐 대통령도 있고 당대표도 있고 좀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원래 여당보다 계파 갈등이 심합니다. 네. 근데 누가 이것을 그립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헷갈려요. 그러면은 원래 혁신위원장이 이걸 딱 발표하면 반발은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그 반발을 혁신위원장이 권위로 딱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걸 그럴 수 있을까요? 워낙 많은 설화가 있었고, 예?
그러고 사실은 뭐 친명 비번 떠나서 저 초선 의원들한테 코로나 뭐라 어쩌고 네.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땐 그걸 그립감 있게 이거 그냥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도 잘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이야 예전에 그 옥새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 무성인 아르샤 잘 모르실 거예요. 김무성 전 대표가 그 국민의힘 대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지만 새누리당 당대표 할 때 이 공천 갈등으로 이 당대표 직임 갖고 부산으로 갔거든요. 예? 2016년 얘기네요. 예. 네. 지금 보면 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되게 황당했어요. 공천이라는 거는 원래 그런데 그리고 원래 그렇게 굉장한 이 갈등과 여러 가지 파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확 잡을 수 있는 그립감 있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 거예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나서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꾸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확 잡을 수 있는 또 위치도 아닌 것 같고 혁신위원장은 권위가 없고 그럼 이게 갈등밖에 남지 않느냐 이런 점이 좀 걱정이 되죠. 예. 당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옥새 파동이 친박 비박의 맞아요. 네. 네. 제가 당시에 이제 타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타국에 네. 난 또 그때 초등학생이었다는 줄 아닙니다. 타국에 타국에 있었군요. 네. 예. 타국이에요. 타국입니다. 타국이에요. 네. 예.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국제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쯤에 이제 해양 방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게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촉구를 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또 우원식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낼 진정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 관련 과학적 대책이 미비한 데다 각종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진정서를 좀 살펴보면 엄격한 방사능 위험 평가 없이 추가로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오염수 방출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 IAEA가 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번에 진정단을 모집을 하고 의원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달 말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간담회에 초등학생을 참석시켰는데 이와 관련해서 6세에서 8세 어린이의 인권을 프로 정치꾼들의 불쏘시개로 소비하는 민주당의 아동학대 저열하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인 건데요. 그러면서 저열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개최한 이 간담회를 보면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불러서 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여 소개를 하고 초등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을 성토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것을 비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는 이러고도 아동인권을 감히 얘기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르신 세대 비하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민주당이 기껏 생각해낸 대안이 어린이들을 자당의 정치 선동 무대로 세워 이용하는 것이라니 그 천재적 발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미래 세대인 아이들마저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미래 세대의 문제인 만큼 정치적으로 쟁점할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아동은 자신의 주장을 말할 권리가 있다. 전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펼칠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봤을 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은 투표권을 줄 때 17세 만 17, 지금은 이제 다 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17세부터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만 17세부터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만 18세죠. 근데 그 이하는 거의 없거든요. 12세 뭐 10세부터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첫째 이제 그 아동의 이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정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한 방향으로만 볼 수는 없고 굉장히 이 펼쳐놓고 봐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환경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이들이 뭐 본인이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본인의 생각을. 네. 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8세 만 8세죠. 만 8세.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네. 그 8세의 어린이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의 주장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린이의 생각이 맞다 틀리다 떠나가지고 그 어린이가 다른 반대쪽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이 능력을 자꾸 키워줘야 돼요. 한쪽만 바라보게 돼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할 수도 있고 석탄 발전소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전기를 쓰지 말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아직은 없거든요. 뭐 태양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 태양광이라고 솔직히 얘기한다면 지금 일본은 그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그거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는 이제 좀 있으면 그게 올 겁니다. 그거 엄청난 환경 파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풍력이면은 문제 없을 것 같죠. 풍력 그게 프로펠러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한 소음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환경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아예 쓰지 말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아직 어릴 때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툰베리 자꾸 얘기합니다. 그 스웨덴의 유명한 네. 활동가죠. 네. 환경운동가 있죠. 활동가는 우리나라에 쓰는 용어예요. 네. 환경운동가죠. 근데 그 툰베리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8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툰베리는. 공부를 시작했는데 11살 때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기후 문제 생각하니까 너무 이건 뭐 이번 생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 어린아이가 한 거예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사실은 그게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겹친 거는 있는데 그렇게 되다가 이제 12살에 우리는 툰베리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스웨덴 정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가서 얘기한 겁니다. 의회에서 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훌륭하죠. 근데 그 개인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성장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툰베리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뭐 어린이들도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거는 자기네 생각을 얘기하는 거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폭넓게 볼 수 있는 거. 근데 어린 나이에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도 아마 폭넓게 보기 힘들걸. 그렇죠. 그죠? 네. 폭넓게 봐요, 근데? 폭넓게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죠. 쉽지는 그게 않죠.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은 좀 아쉽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동도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보지 말고 양쪽으로 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만일 있다면 전 세계에서 뭐 8세부터 선거권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뭐 참고로 고등학교 때 휴대폰 샀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샀었어요. 아우 제가 살 엄두를 못 내죠. 엄두를 못 내죠. 네. 아니 엄두를 내도 본인이 사도 그게 상거래가 무효가 돼요. 네. 부모의 그러니까 뭐 왜 거리에서 핸드폰 사라고 그랬을 때 그냥 고등학생한테 팔면 학부형이 와서 이거 우리 애한테 왜 팔았냐? 그러면은 그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성년자는 치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한다면 과연 어떤 얘기가 맞을지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앵커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어린이들이 이제 한쪽 말고 양쪽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그게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사실 민주주의죠. 우리 어른들도 지금 많이 못 걸어가고 왜 그런지 계신 것 아세요? 같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래 세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미래 세대한테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게 하면 안 되죠. 네. 양쪽 의견 모두 이게 듣는. 눈을 보니까 제 얘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럼요. 기분이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 인앤아웃 YTN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